예. 노동이 일할 노자에 움직일 동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몸이나 정신을 쓰는 어떤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봐야 될 건, 몸은 당연히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이라는 거죠. 이제 왜 박근혜가 이 노동계약과 동시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다루느냐에 저는 키가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움직이는 건데, 이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이것이 세트로 가고 있는 거다. 단순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 문제가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노동의 문제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렇게 연결해서 보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 문제가 합을 통해서 우리의 대안의 문제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강성모 부부장님 오셨었는데, 사람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요? 예, 제일 사람이 뭐 어쨌든 돼서 뭐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죠. 교육을 받는데. 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울었다. 아, 예. 한 사람은 울었다. 우리 본부장님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았겠죠? 예, 빨았겠죠? 예. 저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걸 뭐 제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 인류가 이제 탄생을 하는 과정에서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젖을 빨았던, 아니면 뭐를 사냥을 했던, 뭐를 어디서 따오든 이걸 했거나, 아니면 동물적 속성이 남아 있었으면 동물은 이제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면 종족 번식을 하게 되는 이제 습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번식을 하는, 재생산을 하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중에 무엇인가를 저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으로는 이제 노동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생산도 노동의 하나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이게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노동의 방식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먹기 살기 위해서도 하나의 그 노동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인류가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최초의 어떤 행위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측되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이 변화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수렵하고 채집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경작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을 하고 확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노동의 어떤 형태와 방식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 새로운 남는 잉여물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고 그냥 치우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잉여물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노동이 창출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규격하기 위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제도 속에서 또 일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제 사회가 이 노동의 변화들을 통해서 확대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재창조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노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 노동의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바뀌었네가 아니라 내 주변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노동의 변화는 어떤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사회적 구조는 당연히 나랑 관계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면 당연히 나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나의 삶의 변화는 다시 사회에 투영되어지고, 이렇게 어떤 순환고리들을 만들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동이 계약되면 사회가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고, 내 주변이 나빠지는 거고, 내가 나빠지는 거고, 또다시 내가 갖고 있는 사회가 나빠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들이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노동계약의 문제를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몇 사람의 노동 조건이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에 또는 이 세계의 어떤 사회에
사회의 나쁜 사회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벤자민 버튼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책으로 보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제 시간 거부하는데 예. 나서 이제 네. 늙기 시작, 먼저 늙은 거죠 사람이. 예.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어린애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사람이 이제 영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거꾸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영화로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순서대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냐 그러면 이 노동계약이 됐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게 피부로 저는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더 나빠질 건지 좋아질 건지 가름치가 존재한다면 이것을 막아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의 문제를 노령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아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퀴즈를 몇 개를 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실제 은퇴 연령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정년이 58세, 60세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노동을 멈추는 연령은 평균치로 했을 때 남성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박용계 선생님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대강 찍어서. 예. 예, 직장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실제 퇴직 인구. 내가 일을 그만두는 나이. 60대 후반. 예, 60대 후반. 예.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남성이 71.1세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어쨌든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연령은, 임금 피크제가 요즘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하면 이게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은 임금 피크제가 요즘 하도 많이 조합에서 떠드니까 대강 아시는데, 임금 피크제가 어느 적정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2, 3년 동안은 그 적정 인력을 100으로 했을 때 80%, 90%, 그러니까 90%, 80%, 70%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임금을 낮춰서 지급하는 것을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한국 사회에만 통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어떤 임금 피크제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한국 사회에만 통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어지는 나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2살? 예, 62살.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년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촉진법에 의해서 60세를 정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300 이상 사업장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그 전에는 60세까지 고용을 의무적으로 보장한 것이 아니라 공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조합에서는 55세부터 58세까지가 정년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나간 데는 몇 개 노동조합 60세까지 정년인 데는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55세부터 58세, 그러니까 에서부터 임금 피크제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용된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5세부터, 대표적으로 55세부터 KT가 적용을 하는데 60세가 되어졌을 경우에는 55세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 때는 50%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58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전에 철도노조에서 임금 피크제 합의를 했습니다. 58세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59세가 되는 해에는 기본급의 40%가 깎이고요. 그 다음 60세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또 40%가 추가적으로 깎입니다. 그래서 총 80%가 깎이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조가 지금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방식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 사업장에서도 여러 가지 KCC 같은 경우에는 5%, 10% 이렇게 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는 55세부터 58세인데 내가 국민연금을 다 부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국민연금 안 부으시는 분들, 여기 회직자들 말고 국민연금을 앞에 국민연금 부으시죠? 울산대회. 예.
몇 세부터 받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65세. 예, 예. 아이고야. 예.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내 나이대 쭉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69년도, 예, 이후생부터는 65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가 이제 쭉 되니까는요. 예. 지금의 이제 우리 고참들은 61세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젊으신 분들 65세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세까지 일을 해야 돼요. 예, 임금 피크제는 55세부터 옵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그럼 60세까지 일한다 치고 고용자 초청법에 의해서 60세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몇 명 안 되시겠지만 치고 61세부터 연금 받을 때까지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예. 뭐 용돈을 줄 것 같습니까? 자식분들이? 자식이 뺏기고. 아, 자식을 뺏겨먹는데. 아, 용감하신 분이시고. 예. 뭐, 하여튼, 저도 모르겠습니다. 골라 잡으시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뭐, 방법은 몇 가지가 없죠. 자식한테 용돈 받는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 전까지 나오는 거 가지고, 퇴직금 받으신 분 퇴직금 까먹고 사는 거, 아니면 새로운 직장 잡는 거, 아니면 새로운 직장 잡다가 포기하고 노는 거,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이 놀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뒤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요, 이제 2012년 기준입니다. OECD 기준으로. 65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면 OECD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49.3%가 빈곤의 상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12년도 기준이니까는요, 15년이니까 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딱 반 나눠서 반은 그냥 빈곤하게 사는 거고 반은 그냥 먹고 사는 거겠죠? 예. 어느 위치에 내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빈곤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빈곤 때문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파요. 병이 들었는데 암이 걸렸어. 근데 부인이 암이 걸렸는데 내가 이 간호를 하다가 또 내가 지병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빈곤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살하냐? 내 자식에게 빈곤의 상태를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죽는 것이 내 자식에게 이 빈곤의 상태를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리는 많이 까먹으니까 이슈가 됐던 게 어떤 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로 어떤 분들이 반값을 내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반값을 주고 돌아가신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노령이 돼서 내가 빈곤의 상태에 허덕여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고, 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고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더 깎겠다라는 거죠. 더 깎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건 또 퇴직금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퇴직금은 맨 마지막 연도에 일했던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낮아지겠죠. 임금 피크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금을 해야 되는데 연금 수급률도 낮아지겠죠. 총액이 낮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애들이 뭘 더 하냐 그러면요. 지금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보편적으로 DB를 보통 하거든요. 확장 기여형인가요? 네, 확장형.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같은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지금 정부 시책으로 DC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가지고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으니까 퇴직연금이 대강 8조 원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자본시장에 투입해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뻥튀기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임금 깎아서 퇴직연금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하는 이 박근혜의 노동개혁의 하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명이 했는데 뭐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8명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1억 원 주인공이 됐다. 뭐 이런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아, 그렇죠. 자본도 필요하죠. 가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게 내기 전에 해야 될 게 교육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포장되어져 있는 포장되어진 거라는 거죠. 예, 착시적 효과를 누군가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것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택배를 하는 거죠. 택배를 왜 지하철로 움직일까요? 차가 없어서 그래요. 차를 사서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은 벌어야 돼. 돈은 벌어야 되니까 지하철을 통해서라도 몇 개의 택배를 운영해서 하루하루에 임금을 받는,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 사회의 노령의 삶의 진실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노령은 그렇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이 들어서는 저거는 나중 문제니까 다음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그럼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제 40대 후반 이상이신 것 같은데, 50대를 되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살아가는 중년의 삶은 얼마나 그럼 행복할까라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 고용지수는 2.17입니다. OECD 기준으로 2.29인데요. 34개국 중에 22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고용보호지수라고 하는 게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특히 집단해고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OECD 국가 34개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람을 집단적으로 자르는 것은 굉장히 쉬운 국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노동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정리해고가 도입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이제 쉬운데,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일반 해고는 대신에 집단 해고는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고용보호장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그 미생 보신 분 계십니까? 만화나 드라마로? 예. 미생 보면 오과장이 갖고 다니는 게 뭐죠? 박주영 동지? 오과장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 제대로 안 보셨네요. 예. 오과장이 맨날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공고사직이 있고요. 그다음 희망퇴직이 있습니다. 이건 좀 비용이 들죠. 공고사직 하게 되면 위로금도 줘야 되고, 희망퇴직하면 위로금도 줘야 되는데, 어쨌든 비용이 약간은 들지만 사실상 해고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국가인 거죠. 개별 해고도. 근데 이걸 통계로 잡지 않으니까, 희망은 내가 희망해가지고 퇴직한 거니까 자발적 퇴직인 거잖아요. 뭔가 해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보호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개인에 있어서의 해고 또한도 굉장히 쉬운 국가임은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쉬운데 한국 사회의 중년은 평균적으로 OECD 평균이 10.5년 정도가 이제 그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한 직장에서 다니는 평균적인 연수인데, 한국 사회는 5.6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제 장정기 동지나 이런 대공장 다니시는 노동자들 제외하고 임금 피크제를 사실상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60세까지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60세까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일단은 이 60세까지 다니려면 회사가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이걸 다 막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면 최소한 집단적인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노동조합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뭔가 저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90%는 다 정리해고가 됐던 개별해고가 됐던 뭔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세까지 내가 그 직장에서 다닐 거라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있는 집단 또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해고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안 되는 이런 노동조합들만 60세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동자하면 무조건 미운 거예요. 뭘 해도 미워. 걔네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뭘 해도 미워. 공무원이 뭘 해도 철밥통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뭔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것이 돼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모두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오는 문제가 하여튼 누군가를 탓하면서 쟤네들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 노동계약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노동계약의 핵심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대립시켰고 이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청년하고 세대 간 청년하고 정규직 노조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와 갑자기 맞아 저 새끼들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문제들을 부각시키면서 세대적 갈등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30대 입사를 하면 입사하고 난 다음에 36세가 되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드니까 당연히 정규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파견이 되던 하청이 용역 회사를 가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쭉 이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이 되면 뭐 경비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낮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한국 사회가 계속 더 낮은 일자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삶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이 공대생들이니까 이 누구도 이제 이 삶을 일을 해서는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정 정도 돈이 모이면 자영업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자영업으로 뛰어들면 이게 좀 장사가 될까요?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전국 편의점 개수. 우리 편의점 개수 대강 몇 개이실 것 같습니까? 몇만 개. 예. 2013년 말 기준으로요, 24,923개랍니다. 편의점 개수가. 예. 그러면 이제 이 통닭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그 등록되어져 있는 브랜드, 통닭 브랜드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님 한번. 통닭집 그 공식 브랜드, 교촌치킨 이런 것처럼. 대강. 제가 한 10개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 몇백 개 되고. 그렇죠. 제가, 이게 많으니까 질문을 하겠죠. 예. 몇 개이실 것 같습니다. 대강, 겐또로. 500개. 와, 딱 반입니다. 250개 정도 된답니다. 통닭집 브랜드가. 예. 25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통닭집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통닭집. 예? 예, 맞습니다. 3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편의점보다 통닭집이 더 많은 사회예요. 예. 예,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습니다. 이 한국 통닭집 위에.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영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36,000개가 한 건물에 통닭집이 3, 4개씩 있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통닭집이 몇 개나 될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돈을 일정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등등 해서 잘리고 또 와서 퇴직금 받고 몇 군데 또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5, 6년씩 일해서 퇴직금 받은 걸 모아서 장사를 해서 통닭집을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말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빈곤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노인의 빈곤뿐만이 아니라 이 중년의 빈곤부터 노인의 빈곤으로 심화되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재적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집값까지 요즘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너무 애들이 고용이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안정적이니까 고용을 좀 더 유연화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이 그러니까 이 해고의 권한을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뿐만이 아니라 일반 해고까지 해보자. 이렇게 이제 확대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의 긴박한 해고라고 해서 정리해고가 이제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조에는 해고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이 저기 회사에 뭐 업무 방해를 했다든가 또는 뭐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셔서 뭐 치료를 받았는데 6개월 휴직을 냈어요. 근데 또 치료를 또 휴직을 받았어. 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휴직을 계속해서 도저히 이분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경우에 해고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만 해고가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를 붙여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정규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90%의 사업장들은 이미 해고가 자유스러워요.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그 노동조합이 있는, 알량한 그 노동조합이 있는 10%는 아직까지 그것을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반 해고의 공격의 대상은 그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득권 자체를 뺏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약의 핵심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해고를 해야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 보고는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합리적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임금체계 개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한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으니까 이 못한 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놈과 못할 수 있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호봉제가 지금 이제 연공급 호봉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는 짬밥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데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데는 뭐 다른 방식으로 뭐 근속수당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거를 보장받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이 임금 체계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봉제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가가 안 되니까. 다 줘버리는데 누구는 적게 줘야 되고 누구는 많이 줘야 되는데 이 평가가 안 되니까 호봉제를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직무급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직무는 좋고 어떤 직무는 높고 어떤 직무는 임금이 낮고 저직무고 고직무고 이렇게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이면 간호직무는 굉장히 좋은 직무고 높은 직무고 아니면 시설직은 굉장히 낮은 직무다.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합니까? 예, 저분들이 결정을 하죠.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분들이 임금 직무를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A 직무, B 직무, C 직무, D 직무. 그래서 이 직무별로 다 임금을 다르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초임을 다 다르게 책정을 해서 임금 삭감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직무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어떤 사람이 사장들이 마음대로 자기 직무를 결정을 하는데 이 직무를 결정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청소 직무가 있다. 이 청소 직무가 낮은 것을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소 직무가 낮냐 틀리냐의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산업의 그 직종의 그 사업장에서 이 직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도 모자를 판에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 직무 결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청소 노동자들이나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식되어진다는 겁니다. 직무 편성을 통해서. 핵심 직무와 보조 직무를 나눠서 보조 직무는 당연히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 핵심 직무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임금의 상대적인 임금 차등을 일반화시킨다라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기간제 노동자로 돼 있는 노동자들이 이 정규직들이 동일 임무를 하게 되면 비슷한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차별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급으로 세부적인 직무급을 결정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시정 권리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등급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의 이 사업장 내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외주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근거로도 이 직무급제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직무와 보조 직무로 나눴을 때 내가 낮은 직무가 돼 있으면 이 낮은 직무를 높은 직무로 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회사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직무평가를 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회사 사람들은 낮은 직무에는 이미 이제 돈을 적게 주니까 상관없고 높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직무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직무 내에 상중하를 나누는 거죠. 상중하를 나눠서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또 경쟁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의 보조 직무, 핵심 직무를 나누고 여기서 경쟁을 하고 핵심 직무 내에서 또는 보조 직무 내에서 그 등급, 동일한 등급 내에서 다시 상중하를 나눠서 내부 경쟁을 유발시키는. 이러면서 이 내부 경쟁에 유발을 시키는데 상중하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냐? 어떤 성과의 문제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는 등급을 S등급을 주고 중위 1%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퍼센트지를 내서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그 창조 컨설팅으로 인해서 몰락했던 발레오만도라고 하는 사업장에는요, 상여금 500%를 성과 상여금 문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현재 7등급으로 나왔습니다.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그래서 S등급은 2,040만 원 정도를 받고요. D등급은 빵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등록평가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고, 여기에 뭐가 또 플러스 돼 있냐 그러면 발레오만도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노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복수노조가 3개 노조가 있는데요. 기업노조가 2개고 그 다음에 금속노조가 하나인데, 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일하는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500% 기준인 한 160, 그러니까 그 1,000 몇백만 원 받는 B등급 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저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노조 가입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저성과자가 되는 거예요. 저직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성과등급제를 돼서. 왜냐하면 누가 평가하냐? 회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방식의 형태로도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6개월마다 계속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그 5년 6개월을 다니는 그 직장에서조차도 내가 좀 더 나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직무에 배치받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직장인 인사고과 시스템에 대한 견해 통계 자료인데요. 한 50%, 43% 정도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40% 정도는 아직까지도 모르냐? 이게 뭐냐면 워낙 최저임금 사업장도 많고 이래서 사실상 이 경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별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업장은 이런 경쟁의식이 굉장히 치열하게 된다고 느껴지고, 없는 사업장은 그런 경쟁의식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최저임금인데. 10년 일해도 최저임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경쟁의식이 통계 자료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해고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을 매겨야 되고, 이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가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노동계약의 또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계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 총액 임금 내에서, 기존에 줬던 임금 내에서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총액 임금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회사의 인건비를 계속, 보통 이제 연공이 되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근속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노동계약의 핵심은 임금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데이터에 노동부의 이제 방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직무성과급제와 이런 숙련급 등을 도입을 해서 임금 피크제와 플러스 시켜서 초임을 낮춰서, 그러니까 정규직의 초임을 낮춰서 임금 상승 그래프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임금 피크제까지 만드는 총액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임금 삭감을 통해서 임금 삭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임금 삭감과 일반 해고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이 지금 노동계약의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해고는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게 오피스라고 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오피스라고 하는 영화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해직 통보를 받은 과장이 망치를 들고 가서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경쟁사회에 워낙 찌들어졌던 그 같은 직장인들이 이 사람의 이 과장의 환영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과장은 그날 이제 영화의 핵심은 청산가리를 먹고 그날 죽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분이 등장하냐 그러면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계약직 여자분이 너무 이제 자기가 그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제 다른 직장 동료를 죽이는 방식으로 이 영화가 풀려 나가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죽일 때 이 과장의 환영을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없는 일을 그냥 막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본에서 이제 파견법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묻지마 살인 같은 게 벌어졌습니다. 막 차로 그냥 대로변에 그냥 차를 박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그냥 불을 질러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었고요. 한국 사회 또한도 그런 묻지마 살인의 하나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급업체, 기간제, 그다음 용역업체 이렇게 다니다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 상사를 가가지고 칼로 막 찔러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여의도 이제 살인, 직할 테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 직장인의 문제로 패러디돼서 이런 영화들도 나오게 됐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직장인은 그냥 중년이 돼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뭔가 행복한 시기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년 시절은 좀 더 괜찮았을까? 우리 이제 박용규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시는 시기에서는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뭔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그냥 다 직장을 다니고 그럴 수 있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공고나 상고를 나오면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이제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이었었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의 청년은 직장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2005년 2월 달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4.6%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 실업률은 11.1%입니다. 2배 수치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업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에게 훨씬 더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때문에 귀족 노동자 때문에 청년이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적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일정 정도.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다 떠나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2014년 8월 기준으로도 실업률이 65% 정도가 되죠. 밑에 보시면 대학 졸업생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자식 중에 취업을 못하고 놀고 있다 이래도 그냥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 평균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0% 정도 되면.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로서 굉장히 청년들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청년 고용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받는 임금을 깎아서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비약적인 것 같죠. 근데 사실상 공공부문 매뉴얼, 공공기관의 그 매뉴얼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만든 이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한 사람을 하면 신규 채용을 한 사람을 하게 돼 있어요. 1대1로 인원을 충원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노조가 40%씩 깎는 거예요. 40%씩 깎아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철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철도를 다니고 있는데 내 자식이 내가 40% 받아서 내 자식이 어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돈을 받아왔어. 그럼 가정경제는 또이또이거든요. 내가 혼자 버나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내 자식이 일을 하나.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정경련 산하기관인데 한국경제연구원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5년 동안 26조가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26조의 재원을 마련하고 3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15만 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개척에 대해 부부 때문이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왜 청년 노동자들이 고용이 안 되느냐. 이거는 누군가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쭉 이제 했던 투자율입니다. 보시면 이게 0이거든요. 쭉 보시면 계속 몇 분기 동안 마이너스, 3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최고치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2007년도에 투자율이 좀 있다가 뭐 때문에 이게 푹 꺼졌냐?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침체기를 가지면서 쭉 계속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지표로 보시면 이때부터 계속 투자율은 계속 낮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러니까 계속 한국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용을 누군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일할 데가 없는 거죠. 투자를 안 하니까. 일할 데가 없는 거고, 일할 데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잘 안 되겠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또 당연히 공장에서는 물건을 적게 찍겠죠. 적게 찍으니까 인원을 고용할 또 이유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인원조차도 해고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좀 더 돈 버는 사람이 더 적어지고, 이제 이런 식의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고용의 문제는 내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자본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원어치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93년도 기준으로 11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부품에서는 지금은 1.5명이면 10억 원어치를 만듭니다. 10명이나 줄은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자동화가 됐고 뭐 어쨌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노동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훨씬 더 뽑아먹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이 되기도 하고 임금을 깎는 방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93년과 2006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만큼의 인력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일이 더 문제냐, 이만큼 자본은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사내유보금이 넘치게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입니다. 근데 이 710조가 8년 만에 350조 이상을 8년 만에 벌어든 수치입니다. 즉 아까 그 그래프 보신 것, 투자율 그래프 보신 것처럼 2000년대 99년도 말 소위 속칭 IMF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한 8년 동안은 그리고 그 이후 동안은 계속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겪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사내유보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IMF 이후에는 그나마 투자를 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예 투자를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대 재벌인데요. 이 10대 재벌은 500조가 넘습니다. 사내유보금이. 30대 재벌은 710조인데 아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26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31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710조의 3.66%만 쓰면 31만 개 일자리를 5년이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상식적인 어거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문제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직 최저임금 문제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6,030원이죠. 그러면 금년도에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10,000원. 그 10,000원이면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209만 원.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209만 원이면 그나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나마. 표현은 먹고 살 만한 게 아니라 209만 원은 있어야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 피크제를 주장하는 박근혜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최저시급의 150% 이상이 돼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 계산을 하면은요, 이 지금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170만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되면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금년도에 계속 최저시급 1만 원, 209만 원을 놔야 그나마 최저의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준은 최저시급의 150%만 돼도 임금 피크제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 그러니까 이 정규직 노동자, 고액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이 문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 노동자들이 임시직이나 알바 등을 통해서 받는 최저시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여기서 플러스 돼서 연장 근로를 좀 더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상여금이 한 200% 정도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임금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문제는 이 최저시급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최저시급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최저시급이 이제 선전이 많이 돼서 최저시급이 있는 건 알지만 사실상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상태의 빈곤적인 노동을 청소년 노동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던 23,000개, 통닭집 36,000개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 청소년 노동의 사각지대는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또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차피 교육을 받았고 그냥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가면 되지만 청소년들은 알바를 해야 되고 알바를 해서 그 돈이 적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정화 교과서 전에 일단 이 전에 제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교조 선생님이 저한테 최동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문제는 국정화 문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한국사만 바뀌지만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바뀐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역사 교과서 문제는 한편적으로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일제 시대의 문제라든가 민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역사 왜곡도 있지만 노동자의 삶과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도 지우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의 역사 전쟁이기도 하지만 계급 전쟁이기도 한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저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 형태는 역사의 왜곡 역사 전쟁과 계급 전쟁의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급 전쟁이냐라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제 나온 건데 현재 교과서가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가난한 생활 개선하고자 애썼지만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나라가 가장 큰 목표 세우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어떠한 국가 이데올로기나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킨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또 실현되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이러한 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이러한 역사들을 왜곡시키거나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을 사회에 나갔을 때 착취당하는 그 삶을 그러니까 인정하게 받아들이는 수용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정신적 개조들을 이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의 하는 행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가들은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부는 분명하게 이 정신까지도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시스템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87년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그 성과를 아예 초기부터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라지는 거겠죠. 이러한 자료들이. 예.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로 대체가 되겠죠. 예.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기업이 그래서 이건희나 이런 애들이 한 게 아주 잘한 거고 노동자에 투쟁한 건 정말로 국가 경제 발전을 해친 거고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애들이 쇠파이프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쟁에 또다시 더욱더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우수자들에게 성적 우수자들에게 기숙사를 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에 방이 붙었었죠. 예, 1등부터 30등까지, 1등부터 50등까지 뭐 이렇게 방이 붙었던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도서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성적순에 따라서 지급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공간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하게 되고 집단적인 잘하는 놈들끼리 반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도태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평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의 교육은 모든 것이 경쟁 시스템화 돼 있고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개혁이 되면 다 성과주의니까 내가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스펙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직업에 어떤 사회적 기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게 되고 사교육의 경쟁에 휘말리고 경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 비용은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훨씬 더 교육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고착화되고 나쁜 직종을 담은 것은 굉장히 내가 못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나쁜 직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못나서. 이런 사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뿐만이 아니라 이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웹툰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30대 무직, 공고, 전문대졸 이렇게 하면 아 낮은 스펙이구나 얘는 그냥 그런 애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진다든가 예. 예, 이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더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어머나 헤어지자 말이 아니야 나 지금 네가 무서워 너 우리 상황
모르니 난 재주 없고 재수도 없어 지방도 가난하지 머리도 멍청하지 모아둔 재산도 없지 아기를 낳고 결혼도 하자 말이지 학교도 보내자 말이지 나는 고졸이고 너는 집 앞에 야겠사를 좀 해봐 뭐랄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애가 없으면 돼 이대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자 살기로 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경쟁에 청소년기의 경쟁에 투여해야 될 비용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애를 낳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덜컥 이제 애를 낳으면 이제 일단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하면은 내 자식은 안 시키기 좀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뭐 특근을 만일에 한다 공장에서 특근을 한데 다른 사람 다 안 한다 그러는데 내가 안 하면 괜히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거야.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거든요. 특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집단적 문화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출산에 대한 문제 또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이 저출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사회적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이 대책을 위해서. 근데 사회적 비용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출산율이 굉장히 더 낮아지는 이런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정부에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까?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인당 대학 때까지 양육 비용입니다.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강 3억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3억짜리 인생을. 어떻게 되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이 0세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 때까지 3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결혼 비용 또한도 7천만 원 뭐 이렇게 몇천만 원 들기 때문에 하면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대략 8억짜리 인생들이 만난 거죠. 예, 가치로 보면. 예. 이런 이제 비용이 온전하게 개인에게 지금 전가되기 때문에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애를 낳아봤자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워킹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누구한테 가냐? 애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빠가 행복해야 되고 애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한데 애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이 고통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애한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애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할 때까지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모습인 거고 이거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행복해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이 저출산의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부의 축적이 줄어들고 정부 지출도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축률도 하락하고 투자율도 하락해서 잠재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거꾸로 하면 되죠. 실제로는. 거꾸로. 예. 이 거꾸로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이 되면 되죠. 아이가 출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회 구조를 바꾸면, 경제 구조를 바꾸면 아이는 당연히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고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 젊은 세대의 노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일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이윤을 가지고 노인들이 이것을 잉여를 받으면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당연히 노인 한 사람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을 깎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낳아야 사실상 내 노후도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낳으려면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노후의 삶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굿신굿신하고 살아야 되고 중년 때는 애들도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를 못 하죠. 예, 그렇게 살다가 또 청년 때는 스펙을 쌓으러 열심히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투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청소년 때는 이런 학구열을 불태워야 되죠. 몇 시간씩 4시간 한다면 뭐 인서울이고 5시간 한다면 뭐 지방대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하지 못한 어머니가 이제 이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서 돈을 벌러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차라리 이 사회에서는 어떤 구조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아이는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울면은 젖주죠. 뭐 그냥 하면은 뭐 기저귀 갈아주죠. 그렇게 그냥 내가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어떠한 그 의사 표현을 그냥 받아서 이렇게 뭔가 걱정 없이 다른 걱정 없이 그것만 표현하면 본능 욕구에만 충실하면 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그만큼 인생의 기결점이 지옥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이게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가계부채가 있다. 없다 하다는 분. 여기. 김태근 선배는 부채가 없지 않으세요?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아, 그래도 좋네. 저는 부채가 없습니다. 일단 카드가 없고요. 카드를 안 만들어줍니다. 대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빚질 일이 없습니다. 뭔가 이게 뭐 은행 거래가 돼야 뭐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데 저는 은행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빚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있으세요? 30인치 이하 평면 TV 갖고 계신 분. 요즘 뭐 중고나라에 거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흑수저잖아요. 흑수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예. 부모를 잘 속된 말로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 부모 못 만나면 흑수저.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흑수저를 물고 태어난 99%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 그 99%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소득계층의 추이표입니다. 보시면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쭉 하향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한국 사회만 이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도 이르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오바마가 풀어가는 방식과 박근혜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오바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산층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더 단결하고 노동조합의 권리가 훨씬 더 보장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는. 왜냐하면 오바마는 최소한 분배의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저항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단적인 저항 능력은 노동조합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최저시급을 $10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시애틀이나 여러 군데에서 최저시급 투쟁이 미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독일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헤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도 했습니다. 이 헤르츠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독일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켜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자유스럽게 해야만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냐? 우리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노동계약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는 헬조선은 맞는데 이거는 우린 헬조선보다 더한 데다. 왜냐하면 지옥은 진짜 지옥은 죄 지은 놈들이 가서 사는 건데, 우리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헬조선보다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무성은 1차적으로 노동조합을 잡아뜨려야 됩니다. 이 노동조합을 잡아뜨려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리해고 임금을 삭감하고 일반 해고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번에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임금 삭감이 안 되고 일반 해고를 막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직무 성과로 평가받는 현장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힘이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98년도에는요, 96년도에 애들이 이제 9697년 총파업할 때 애들이 뭘 했습니까? 날치기 했죠? 12월 26일에 날치기를 했는데, 그때는 노동조합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몰래 와가지고 그냥 국회 가가지고 날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여야가 11일 날 환노위와 관련 일정을 딱 잡아서 16일부터 이 노동계약 법안이 자동으로 환노위에 상정이 됩니다. 20일 이후부터는 계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이제 환노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이제 이 법을 다루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눈치도 안 본다라는 겁니다. 여야가 노동조합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법안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96년도에는 날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해서 투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재의 2015년도에서는 여야가 합의된 방식의 노동계약안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상황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러한 상태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오고 있다는 데 핵심은 노동조합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를 봤던 그 노동조합도 정리해고가 입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9697년 총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법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해고의 입법화나 노동계약의 입법화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어서 이 9697년도만큼의 총파업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지금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3일부터 민주노총 일정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1단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이 얼마만큼의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많은 대중들이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시점 이전에, 또는 법 제도화되기 시점 이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조직된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조차도 지금 헬지옥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지옥 같은 이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노동조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 형식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도요타 같은 노동조합은 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 통제됐던 상태에서 이 사람 위원장이 관리자를 출세하는 이 하나의 출세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한국 사회의 노동조합이 뿌리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의 어용과 서구에서의 어용은 다릅니다. 서구에서 어용 노동조합은 충실하게 자본의
입장에 서서 대응을 하는데 한국 사회의 어용은 최소한 실리라도 따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서구의 어용 노동조합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이 불안정한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답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지금에 있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태근 선배가 간혹 한 번씩 얘기하면 노동은 맨날 먹힌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러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지네들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간혹가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것이 보여지는, 특히 울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대공장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자체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 투쟁에 조직된 노동자가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그러한 오해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이 노동계약 문제에 대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이 투쟁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고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노동조합 차원에서 잘 준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장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또다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이 노동계약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또 그 주장도 하고 있고 조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12월 총파업에 여기 울산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 노동계약 반드시 막아내서 최소한 지금처럼이라도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이 유지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